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오늘도 포도 품종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시냇물방울 이사도 샤도 팔머 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예상하시겠죠. 네, 오늘의 포도 품종은 메를로입니다. 제가 레드 와인 품종 편에서 메를로를 안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어원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를로라는 이름은 집박의 티티새를 뜻하는 프랑스어 메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유난히 달콤하고 과즙이 많은 이 포도를 종달새들이 즐겨 먹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좀 귀엽죠? 이 메를로는 유전자의 분석에 따르면 까베르네 프랑과 마그들렌데 샤랑트의 접합종이라고 합니다. 메를로는 1784년 프랑스 보르도 우안 리브르네에서 재배되었다는 최초의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명인 포르보로 불렸다고 하고요. 이후 19세기 중반 메를로가 보르도 좌안에 심겨졌고 까베르네 소비뇽과 블렌딩 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즈음에서 보르도랑 이탈리아에서도 언급되는 걸로 봐서 비슷한 시기에 전파가 됐다는 짐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메를로는 보르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포도 품종으로 가장 유명한 재배지이자 최상급 메를로의 본고장은 보르도에서도 우한, 생테밀리옹과 뽀므롤입니다. 생테밀리옹에서 나오는 와인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생테밀리옹에서 나오는 메를로가 블렌딩된 와인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대부분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등과 블렌딩을 해서 이게 메를로가 주품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진 않잖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레정드 알 생테밀리옹은 메를로 90%에 까베르네 프랑이 10% 섞여 있더라고요. 제가 여름 와인 추천편에 이 와이너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오데 샤또 라피트 가문에서 만드는 와인이에요. 이 샤또 라피트가 생산량이 엄청 적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에서는 30년 전쯤부터 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고품질의 보르도 와인을 만들겠다 라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레정드 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고 마시는 이런 안전빵 보르도? 그런 느낌의 와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레정드 알의 와인을 조금 마셔봤는데 종류도 굉장히 많고 가격대도 좀 다양하고 그래서 좀 보르도 와인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다양한 옵션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약간 부르고뉴로 따지면 약간 루이자도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르도 와인의 안정적인 퀄리티를 접하고 싶다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뽀므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곳에서 나오는 가장 비싼 메를로 단일 품종 와인. 네. 페트루스를 빼고 메를로 얘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저도 페트루스를 여러 차례 마셔봤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인생 와인이 뭐냐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나는 와인이 페트루스거든요. 메를로의 정점에 있는 와인이 아닐까 합니다. 굉장히 좀 실키하고 정말 다양한 향이 나면서 깊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와인의 깊이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페트루스도 1960년대까지는 까베르네 프랑을 블렌딩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메를로 100%로 만들고 있고 너무 귀하고 비싼 와인이라 제가 선뜻 드셔보세요 라고 추천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선물 같은 가격으로 마주하는 행운이 따르신다면 정말 드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보르도 지방에서 메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과 함께 중요한 품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메를로는 생김새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비슷하지만 알맹이가 더 약간 통통하고 물기가 많으면서 단맛이 강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티티새들이 좋아했나 봐요. 이 까베르네 소비뇽보다 빨리 숙성이 되면서 약간 마일드하고 향긋하기 때문에 다른 포도 품종의 이 거친 맛을 부드럽고 동글동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앞서 시냇물방울 이사도 편에서 이 블렌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혹시 시냇물방울 샤도 팔머 편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보르도 우아는 보르도 좌안보다 따뜻한 기후를 지니고 있어서 메를로 품종의 와인은 보다 농축된 풍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혹시 여기서 아까부터 왜 자꾸 보르도의 좌안, 우안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르도 라벨 읽기 편을 보고 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르도 라벨 읽기 편도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도 우안의 기후는 따뜻하지만 토양이 차고 축축한 점토가 대부분이라 땅은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다고 해요. 메를로는 싹이 일찍 나오는 품종이라 자칫하면 냉해도 입을 수 있고 또 껍질이 얇기 때문에 포도알이 쉽게 썩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메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보다 2주 정도 먼저 익어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드와인 품종 편인가 까베르네 소비뇽 편인가 이 보르도 블렌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보르도 블렌딩은 효과적인 기후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밖에 랑그독 지방에서도 생산이 된다고 하고요. 프랑스를 제외하고도 뉴질랜드의 거의 전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의 북부,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칠레 등지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메를로들도 챙겨봤죠. 일단 두 번째는 페트루스 다음으로 유명한 메를로 100% 와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마세토요. 마세토의 고향 이탈리아를 빼놓을 수 없죠. 마세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슈퍼 투스칸 편 때 아주 자세히 해놨거든요. 혹시 아직도 슈퍼 투스칸 편을 못 보셨다면 그것도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놓고요. 근데 마세토도 이게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100만 원 이하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적 손쉽게 마실 수 있는 이태리 슈퍼 투스칸 메를로 100%의 와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카솔리 카솔페로 메를로 로쏘인데요. 리카솔리 가문은 샤를마뉴 황제의 시대를 함께한 아주 오래된 이태리 귀족 가문으로 끼안티 와인의 역사를 이룩한 선구자적인 와이너리라고 해요. 현대적인 끼안티의 블렌딩을 법으로 제정한 것은 물론이고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의 포도원 중에서 가장 큰 단일 포도원 1200헥타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맨날 막 몇백 단위, 부르고뉴랑 샴페인 가면은 몇십 단위 헥타르를 얘기하다가 1200을 얘기하니까 좀 커 보이긴 한다, 그쵸? 제가 앞서서 보르도 우안은 점토가 대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트루스도 약간 옅은 푸른 초록빛을 띤 진흙 토양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이태리에도 진흙 토양이 있겠죠. 제가 가져온 이 와인은 유기물이 현저히 적은 브라운 클레이와 양토로 구성된 토양으로 되게 유니크한 캐릭터를 낸다고 하거든요. 얘는 제가 잠시 후에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지역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퀄리티와 다양한 스타일의 메를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미국의 중저가 와인으로 처음 메를로를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버콘 디코이나 롱방 같은. 제가 오늘 가져온 와인 역시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와이너리죠. 베린저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역사적인 와이너리 가운데 하나고 1876년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정착한 독일인 형제 제이콥 베린저와 프레드릭 베린저에 의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39년의 역사 동안 총 8명의 수성 와인메이커를 두고 최고의 와인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나파밸리 와인에 대한 책임감 사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해요. 가격대도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 약간 베린저 선물 받으면 이게 어떤 와인인지 좀 약간 찾아봐야 할 정도로 메를로도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좀 귀한 거. 베린저 와이너리의 익스클루시브 나파밸리 메를로입니다. 이거 소량 생산해서 현지 이제 베린저 셀러 그리고 미국 내 VIP 고객들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익스클루시브 레인지인데요. 그럼 이거 우리 못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미국 현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내에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와인이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찾아봤더니 바로 마실 거면 1시간 정도의 디캔팅을 권장하고 가능하다면 5년에서 6년 정도 셀러링을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 와인의 스토리가 좋고 퀄리티가 좋은 와인이 있고 또 장기 보관용이니까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얘는 조금 묵혀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몇 년 후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앞서 뉴질랜드 거의 전 지역에서 메를로가 잘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뉴질랜드 메를로는 흑스베이 지역일 거예요. 이 흑스베이가 강우량도 많고 온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흑스베이 와인, 크래기 레인지의 와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얘는 김블랙 그래블 빈야드 페카우라는 메를로를 주품종으로 하는 와인인데 이름에서부터 아주 나 싱글 빈야드야 라는 느낌이 있죠. 크래기 레인지 패밀리의 컬렉션은 흑스베이와 마튼 리번의 단일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만으로 양조해서 크래기 레인지의 각 싱글 빈야드 때로아가 갖춘 약간 독특한 특징들을 고스란히 남아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때로아의 개성과 복합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얘는 앞서 소개한 이 베린저 와는 다르게 바로 마셔도 되게 편한 스타일이라 뉴질랜드 메를로가 좀 궁금해하시면 바로 쉽게 픽하셔서 바로 따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쉽게 편하게 마시는 와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와봤고, 두 번째는 제가 좀 특이한 걸 가져왔죠. 사실은 이 와인 때문에 이 와이너리를 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얘는 메를로 100% 로제예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로제를 막 즐기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칠링된 로제를 약간 야외에서 마시는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약간 꽂혀 있는 게 이 로제랑 약간 지중해식으로 요리한 생선 요리 페어링에 제가 약간 지금 꽂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여름에는 그렇게 좀 페어링으로 즐길 생각이라 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컬러도 너무 예쁘고, 저는 이제 야외에서 마시기는 늘 강조하지만 이런 스크랩캡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지역은 칠레입니다. 칠레에서도 센트럴밸리 쪽으로 주로 메를로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단독으로도 나오지만 앞서 설명드린 메를로의 블렌딩에서의 강점 때문에 그 토착품종과의 블렌딩용으로도 꽤 재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역시 센트럴밸리에 있는 마이포밸리에 너무 익숙한 1865 셀렉티드 빈야드 메를로를 가지고 와봤어요. 둥글둥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인데다가 1865는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니까 접근성도 워낙 좋고 가격도 뭐 3만 원대니까요. 저한테 종종 댓글로 왜 10만 원 이상의 와인만 소개하냐 뭐 이런 댓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이렇게 3만 원대에서 4만 원, 5만 원대 와인을 꼭 소개를 해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왜냐면 저는 그 가격대의 와인 소개하는 유튜버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굳이 나까지? 라는 느낌도 있고, 제가 그 가격대 와인을 사실 잘 마시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의 의견은 늘 반영하겠습니다. 메를로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둥근 느낌을 주는 레드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페어링에 상당히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다는 뜻이죠. 뭐 허브를 넣은 육류, 가금류 같은 것도 잘 어울리고, 물론 양조 스타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한국 음식, 한식이나 아시아 음식과도 크게 충돌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메를로를 좀 편안하게 다양한 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음을 해볼게요. 약간 앞서 소개했던 팔머에 비하면 그렇게 딥하지는 않은, 그래도 루비 컬러입니다. 얘는 약간 향을 맡자마자 얘는 약간 산미가 좀 있고 입에서 째는 약간 태닝 같은 게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노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큼한 발사믹 같은 향이 나고, 제가 그 팔마 얘기할 때는 되게 블랙 가실 향을 말씀드렸는데 얘는 진짜 레드 붉은 가실. 근데 막 생 붉은 가실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익은 붉은 가실의 향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전 약간 이런 좀 쨍한 레드도 가끔 잘 마셔요. 입맛도 좀 볶아주고. 네, 태닌이 세요. 센데 막 생각보다 그렇게 입을 꽉 조이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풀려있는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약간 달큰한 느낌도 조금 나요. 그건 아마 뭐 오크수성 때문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스파이시한 향이 분명히 나지만 그게 막 그렇게 되게 튄다기보다는, 물론 얘는 캐릭터가 분명히 되게
영하고 약간 날이 서 있는 캐릭터긴 해요. 근데 이 안에서 그래서 균형미가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뭐 굳이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메를로의 특징인 이런 둥글둥글한 느낌은 사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와인이 맛이 있냐 없냐라고 하면 저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 이태리 음식이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아 그리고 피니쉬가 좀 가요. 얘가 사실 바디감이 되게 꽉 찬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피니쉬가 꽤 이 정도면. 이 와인을 마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리카솔리가 끼안티에서 되게 큰 1200헥타르의 밭을 가지고 있고 뭐 현대적인 스타일의 끼안티의 뭐 배율을 정하는 데까지 관여했고 막 이랬던 와이너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은 근본은 끼안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의 끼안티 클라시코가 굉장히 마셔보고 싶네요. 왜냐면은 메를로 이 정도로 만들면 끼안티 클라시코 진짜 잘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또 끼안티 클라시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와인을 한번 마셔보고 싶고 이 베린저도 얘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의 메를로도 나오고 얘네 뉴질랜드 아이들 가격 크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이 1865도 가격이 굉장히 좋고 하니까 이렇게 지역별 메를로를 다 깔아놓고 이런 지역별 메를로의 특징을 이렇게 보기에 되게 좋은 품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대부분의 품종들은 그 지역별 캐릭터를 되게 잘 반영하고 있는 품종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마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메를로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이 능력치에 비해서 스타성이 없는 품종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최애 품종이 뭐예요? 메를로는 없잖아요. 왜냐면 메를로는 주로 블렌딩을 하니까. 하지만 보르도 우한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너무나도 페툴스고 이태리 토스카나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뭐 이건 약간 달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마세토도 너무너무 비싼 와인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때로 해서 정말 잘 만드는 생산자가 만드는 메를로 와인은 굉장히 포텐셜이 강하다. 그러니까 약간 그 지역에서 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와인이 나타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다재다능한 와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네요. 근데 이거 사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팁을 조금 드리자면 처음 따라놨을 때보다 시간 지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얘는 디캔팅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미리 오픈을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드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이제 품종도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와인 여신이 아직 다루지 않은 포도 품종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품종으로 만나요. 안녕!